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차량국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회가 셧다운을 불과 며칠 앞두고 16일 1조 4,0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가 일반 담배 맛을 제외한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내년 여름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튼 14가 버스웨이에서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차량국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차량국이 문을 열기 전 수시간 전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 긴 처리 시간이 예상됩니다. ABC 방송 등은 16일 퀸즈 와이스톤과 맨하튼 미드타운 등 뉴욕시 일대의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자들이 문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해 10,000원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신청자 가운데 일부는 2-3시간씩 대기했고 와이스톤 차량국의 경우는 100명을 좋게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등 뉴욕주 업스테이트 차량국에도 신청자들이 평소보다 많이 몰렸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운전면허증이 없어 불편했던 서류 미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차량국 측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전달했다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평소보다 진행 시간이 더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6일부터 시행된 그린라이트법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신분 상태나 소셜번호 등을 묻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주소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포인트 6점을 채우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출신 국가에서 발급된 기한 만료 전 여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이미 여러 차례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법 제정이 확실하다는 전망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이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서명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15번째 주가 됩니다. 진보 성향의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 뉴저지 팔리시 퍼스펙티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는 현재 약 45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체류 중이고 법이 시행된 후 첫 3년간 33만 8천여 명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뉴저지주 거주자들은 기존 6점과 함께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준비한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 아이디와는 다르게 연방정부 기관의 건물 출입이나 비행기 탑승 시 신분 확인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차량 운행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서류 미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이 입수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나 판사의 소환장, 법원 명령 없이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등 사법기관의 단속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셧다운을 불과 며칠 앞두고 16일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1조 4,010억 달러 규모인데요. 19일 또는 20일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정부 셧다운 시한을 며칠 앞둔 16일 1조 4,010억 달러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기간까지 정부 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2020년 센서스 실시, 국경장벽 건설 비용, 총기 폭력 해결을 위한 조사 비용과 연방 공무원들의 봉급 3.1%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담배 구매 최저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상향하고 오바마 케어에 포함됐던 이른바 캐딜락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법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용 13억 7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86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또 2020년 센서스 실시 비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14억 달러 증가한 76억 달러를 배정했고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4억 2,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총기 폭력 해결을 위한 조사 비용으로 2,500만 달러를 배정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폭력 해결을 위한 조사 비용을 정부 지출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17일 하원 표결을 거친 법안은 19일이나 20일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에 황종호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황 회장은 타운의 주요 소식을 한국어로 번역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한인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11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는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시 정부 및 경찰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홍은주 회장이 이끌었던 포트리 한인회의 활동 내역을 돌아보고 신임 회장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황종호 회장은 시 정부의 정책과 주요 이슈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포트리 가이드북을 만들어 한인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시키고 시 정부 및 공간서에 많은 한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으로서 좀 성장을 하고 한인으로서 좀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투표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좀 더 어웨어니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교육을 해드릴 수 있고 좀 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미팅이라든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고 있고요. 황종호 신임 회장은 2017년 포트리 한인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포트리 맨해튼에서 미술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제11대 회장단으로 모니카 정 씨와 최유철, 송용훈 씨를 부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이사장에는 예슐리 육 씨를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행사에서 포트리 한인회는 올해 초 리누드 파크 아파트 화재 당시 이재민들에게 음식과 구호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H마트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가 일반 담배 맛을 제외한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내년 여름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뉴욕시에서 가양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1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말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가양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판매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맨솔과 민트향 등을 포함한 모든 가양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도록 명시했고 레인보우 로드, 폴라브리즈 등 조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유형의 가양 전자담배도 금지했습니다. 또 시 보건국이 금연 프로그램 등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시는 미성년자 흡연에 가양 전자담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자담배 판매 연령을 21세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며 학교와 공원, 건물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전자담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각종 신고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311 전화는 이민자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힘든 복잡한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16일 지역 매체 더시티는 311 통역 서비스를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일부 언어의 통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와 광동어, 만다린과 크레올리어 등 6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발신자가 통역을 받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어를 선택할 경우 영어 사용자와 연결될 것이라는 녹음된 메시지가 제공되고 이후 영어 사용자와 연결돼 다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발신자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발신자가 요청한 언어가 아닌 엉뚱한 언어를 제공하는 오류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정부 311 프로그램의 대변인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통역회사 랭귀지라인과 계약관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 측은 뉴욕시 의회가 2020년 초에 팔로우업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며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튼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합니다. 맨하튼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14가 버스웨이에 첫 전기버스가 투입됐습니다. 2029년까지 뉴욕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하튼 14가에서 첫 번째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M14 노선에 투입되는 총 15대의 전기버스 중 한 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시 트랜짓의 앤디 바이포드 회장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뉴욕 시민과의 약속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기버스 한 대당 연간 약 8,000갤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반 디젤 연료 버스와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시 보통 90마일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퀸즈 매스패스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플라자, 맨하튼 이스트 41가와 웨스트 43가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개 보로에 500대의 전기버스가 도입돼 배치되고 이를 위해 11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 2029년부터는 뉴욕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가 전기 차량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2년 연속 최악의 랜드로드로 꼽혔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는 무려 35만 건의 수리 요청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은 15일 뉴욕시 주택공사가 세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최악의 랜드로드로 선정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익공호관실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에서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요청 가운데 35만 건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작년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윌리엄스 공익공호관은 뉴욕시 주택공사에 대해 연방정부의 감시가 시작되고 새로운 조직이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최악의 랜드로드 리스트에는 뉴욕시 주택공사 외에도 제임스 콘, 네다니엘 몽고메리, 에릭 실버스타인, 압둘 칸, 그리고 크리스 드앤젤리스 등이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콘의 릴모 매니지먼트는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15개 건물에서 월 평균 3,000개의 시법규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몽고메리는 22개 건물에 위반 건수가 매월 평균 1,590건에 이르렀습니다. 실버스타인은 4개 아파트에서 월 평균 1,150개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고 수피리어 아파트 매니지먼트를 갖고 있는 칸은 월 평균 1,135건, 드앤젤리스는 13개 아파트에서 월 평균 978건을 위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각종 차별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뉴욕주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 바이어에게 소비자 권리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6일 부동산 중개인 차별 방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각 부동산 중개인들은 잠재적인 주택 바이어와 세입자, 랜드로드 등에게 공공주택법과 뉴욕주 인권법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문서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 모든 오픈하우스에 관련 내용을 구비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공개해 방문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인은 모든 사무실에 주택 매매와 관련된 인권보호 방안과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이는 곳에 기재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을 업로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은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법과 인종차별예방법에 대해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녹화해서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 규정들은 이날 뉴욕주 부동산위원회를 통과했고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홍역 판정을 받은 환자가 최근 LA 국제공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홍역 환자 3명은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2시 사이 LA 국제공항 4번과 5번 터미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기간 동안 공항을 방문한 주민들은 홍역 증상에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의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최대 21일 후부터 몸에 발진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홍역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주민들은 빨리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홍역 케이스는 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죠.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어제까지 예정됐던 건강보험 가입 마감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가입을 마친 주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내년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등록 기간 외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실직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한 주민,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 사별한 주민 등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700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자살 예방 상담을 제공할 응급전화 운영 계획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운영될 경우 988 응급전화를 이용하면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담 지역의 911과 곧바로 연결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988 응급전화가 자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뉴욕시 지하철과 역 환경 개선에 관련된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시내 19개 역의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6,9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교체 비용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총 1억 3,4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기존의 엘리베이터 구조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장치만 교체하려 했지만 안전 문제 등이 대두돼 설계 자체를 바꾸며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이 발급한 수료증이 국내 유학과 기술연수 등 비자를 취득할 때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5일 세종학당재단은 최근 법무부와 유학이나 기술연수, 재외동포, 방문 취업 등 5종의 국내 체류비자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평가 인정 서류에 세종학당 수료증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60개국에서 18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 정착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모임을 지향하는 오픈 포럼이 2020 센서스를 주제로 14번째 포럼을 개최합니다. 2020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오픈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 오후 5시 GLF 플러싱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무부 외교관으로 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사임하고 민권센터에 합류한 박영철 정치력 신장운동 매니저가 참가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다가 오후에는 약간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